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8일 새벽 1시 반이 넘어서 이제 2시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심야 방송 딱 한 부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외에 일종의 이제 성풍과도 같은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장을 맞춤으로 해준 이 맞춤 양복 전문점의 페르네이 대표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다음에 부인 김건희 여사를 만난 소감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모든 언론에 대서 특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재단사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 우선 체격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통상적인 우리 일반 국민하고는 다른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평균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만나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상상했던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 또 전직 총장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다르더라. 그야말로 소탈하고 평범한 그런 인성을 가진 것 같다. 이러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소감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5월 30일이 되겠죠. 인스타그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아크로비스타에서 찍은 사진을 바로 이 페르네이 맞춤 양복점 대표 이름이 말이죠. 손미현 대표예요. 여성입니다. 이 손미현 대표가 사진을 올리면서 그 소감을 말한 건데요. 이것이 이제 언론에 상당히 인기리에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린 사진 그리고 이제 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맨 먼저 이 손미현 대표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인연을 맺은 것은 작년 여름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가요 직접 손 대표에게 SNS 메신저를 통해서 이 맞춤 정장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문의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 대표가 직접 이제 옷치수 재려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갔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찾아갈 때만 하더라도 이제 총장 출신이고 또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왜냐면 작년 여름이니까 상당히 긴장한 채로 이제 댁에 들어갔더니 댁에 들어가니까 맨 먼저 4마리의 강아지가 격하게 반겨졌답니다. 격하게. 그리고 나서 이어서 윤석열 내외가 이 손 대표에게 인사를 건넸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 모습을 보면 이 김건희 여사는 화장을 하지 않은 맨 얼굴에다가 이제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고요. 흰 티셔츠에 청치마를 입은 편안한 그런 복장이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요 유니클로 에어리즘 회색 티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 대표는 솔직히 약간 좀 무서운 긴장된 모습을 상상하고 갔는데 딱 가보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거하고는 너무나 많이 달랐다. 그래서 여느 평범한 부부와 다르지 않은 모습에 이제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손 대표는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작년 여름에 이제 옷을 맞춰 드렸으니까 그 이후로는 보지 못하다가 지난 겨울에 이제 양복을 손님한테 건네주고 나오다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1층 주차장에서 귀가든 윤석열 대통령을 우연히 목격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지만은 상당히 피곤한 모습이 역력을 했고 경호원들이 큰 캐리어를 내리니까 본인이 직접 캐리어를 끌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원이 아예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손사래를 채더니 혼자 입구까지 터벅터벅 걸어가더라. 그러면서요 그날의 뒷모습을 보면 기억 속에 너무나도 오래오래 남을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이 두 번째 본 소감을 이렇게 SNS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말이죠. 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페르네이 측에다가 이제 감사 인사를 전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페르네이 지금은요. 이렇게 이제 대통령 취임식 때 입었던 옷을 취임식 정장을 만들어 줘 가지고 대통령 양복점이다. 이렇게 이름이 많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도하 언론에 말이죠. 이 SNS에 이 페르네이 이름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저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처럼 전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뭐라고 그럴까, 이 구두, 이 네이마르인가요? 이 구두 대표도 한 100억 이상의 홍보 효과가 나왔다는데, 이 양복정도 아마 수십억 이상의 홍보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말이죠. 여러분들께 이제 이 재단사가 본 인상
인상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지난 5월 3일자 보도를 보면요, 이 재단사 3인이 바지통을 넉넉하게 재가지고 대통령이 이건 양보 안 하더라.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이 바지를 맞추는데 통을 좀 넉넉하게, 윤석열 대통령 바지를 보면 바지통이 좀 넉넉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또 일화를 남긴 사람이 바로 손 대표예요. 그래서 이 손 대표는 평균 연령 70대 남성들이 대다수인데 맞춤 양복 정계, 보기 드물게 30대 초반의 여성 재단사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사 세 분이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바지, 그러니까 네이비 블루 색상 양복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 만들어 드릴 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5벌이나 만들어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양보지 않는 게 뭐냐, 딱 치수 잴 때 바지통을 크게 하라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양보지 않더라. 이런 또 일화도 남긴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좀 가볍게 윤석열 대통령의 정장을 맞춰 드리면서 느꼈던 이 재단사의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인성평가랄까요? 느낌, 소의 평가라기보다도 느낀 감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 요즘 왜 이게 번개, 깜짝, 오찬, 만찬, 그리고 주말 나들이를 통해서 이 스킨십 국민들과 하는 것이 인위적이고 이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품성에 나온 자연스러운 어떤 국민에 대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리고 국민의 애환을 직접 느끼려고 하는 성품 그 자체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오늘부로 6월 7일부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인접 국가인 폴란드로 이동을 했는데,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이제 우크라이나를 벗어났는데 요약하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내내 자유라는 단어 하나를 중심으로 소통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마지막에 전달한 슬라바 우크라이니, 이 얘기는요, 우리 당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슬라바 우크라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크라이나에게 영광을 이라는 의미의 말인데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이제 독립전쟁이 1917년에서부터 21년까지 이루어졌는데, 독립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게 널리 인지된 문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게 영광을 슬라바 우크라이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게 우리식으로 따지면요,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아침 진지 드셨습니까?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왜냐하면 뭐 전쟁도 겪었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았죠. 그러니까 아침밥을 굶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인에게는 슬라바 우크라이니, 이러한 말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주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SNS 통해서는요, 우크라이나 영웅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만났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인 아라카미야 원내대표와 그 다음에 예르막 실장도 만나서 우리의 지지를 밝히고 한국에 대한 요청과 제안들을 전달받았다. 외교적인 구체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께 따로 보고하겠지만, 만나는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마다 한국의 재건 사업에 대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었다. 자, 우리나라는요, 이 PKO 활동에서도 재건 사업, 그 다음에 의료 보건 사업, 이런데 많이 그동안에 참여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우리 한국 군의 이런 PKO 참여를 통해서 재건 사업과 의료 지원,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거를 당연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건 사업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우리 군은 아프가니스탄 이 사태 때 이 아프가니스탄의 PK 활동과 관련해서 재건 사업 그리고 의료 보건 사업에도 많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우리 한국한테 재건 사업 좀 참여해달라,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준석 대표 지난 3일 밤에 이제 우크라이나 출국해서 활동을 쭉 7일까지 3일간 해왔는데요. 민간인 학살이 발생한 부차와 이르핀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방문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제 이 정계 인사들 쭉 만나고 그랬는데요. 이러한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서 이 권선동 원내대표는 앞으로는 이제 당정 간의 의견 조율이 될 때만
당 대표의 해외 방문에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일단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가진 바 있고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경우에는 대놓고 본인이 알아보니까 대부분이 다 반대였는데 왜 갔는지 모르겠다. 이게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거 문제가 많다. 이러한 비판적 입장으로 내놔가지고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정진석 그리고 또 윤핵관 사이에 일단 거꾸로운 관계가 지금 조성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귀국하고 나서도 이런 문제가 지금 하나의 갈등 요인으로 잠복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이제 윤핵관 사이에 상당한 지금 갈등이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내용의 불씨는 더 커질지 꺼질지 결정적 결정타는 어디서 오느냐? 24일 날 예견되어 있는 국회 윤리의,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질 것이다. 왜냐면요, 윤리위원회에서 성상납 징계 문제를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의가 열리면 성접대 여부, 그 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여부, 그 다음에 당 명예실추 여부 등의 혐의를 심의할 건데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러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데 어떤 징계가 됐든지 간에 일단 리더십에게는 리더십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한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정치권에서 나돌고 있는 평가의 핵심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성상납 의혹 그 자체 해명이 굉장히 지금 어렵다. 더군다나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강제 수사가 나와야만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성상납 의혹 관계는요, 기본적으로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징계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힘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 이 강용석 대표도 주장했지만은 증거인멸 교사 의혹입니다. 이거는 더더욱이 논쟁이 심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 명예를 실추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뭐냐, 윤리위에 제출된 증거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다만 이 대표와 가까운 전직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대표가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두 번의 전국 선거에서 졌어야 마땅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또 이 대표는 떳떳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면은 강용석 변호사 복당을 받아주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 아니었겠나, 그러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또 윤리회의 공개로 하자까지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4일 윤리위가 굉장히 중요한 심의 지금 위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마침 오늘, 그러니까 이제 날짜상으로는 이제 6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옥지원 씨가 6일날 SNS를 통해서, 즉 페북과 블로그를 통해서요, 내가 여성으로서 내가 딱 느끼는 촉을 보면 이 사람 성상납 의혹을 받았구나, 이러한 직감을 본인이 갖게 됐다. 이거를요, 페북에 글을 올려서 지금 국민의힘 측하고 대변인들 그리고 이제 옥지원 부위원장 간에 지금 또다시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옥지원 부위원장의 주장을 보면 이제 국민의힘은 승장인 이준석을 읍참마속해야 한다. 그래서요, 성상납은 성매매보다 더 나쁘고, 따라서 권력자인 정치인으로서 이런 행위에 가담한다는 것은 마땅히 매우 엄격하게 지탄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준석은 한 번도 나는 성상납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준석이 페북에 올린 글을 나는 똑똑히 기억하는데, 강용소의 주장은 허위다 였는데 여자의 촉으로 이 사람 했구나 라고 직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자들이 말하는 여자의 촉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느낌이 아닌 평생 동안 남자들을 경험하며 쌓인 X소리를 미리 포착해내는 빅데이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준석을 읍참마속해야 되고, 이 나라 절반인 여성들은, 이 사회는 절대로 그런 자를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 대변인, 여성인 백지원 대변인, 이런 분들은요, 철저하게 이거는 징계를 해라. 징계를 해라. 더군다나 지금 불리한 지형 속에서 두 번의 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대표인데, 이러한 당대표를 두고 읍참마속을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무례한 언사다. 그러면서요, 특히 근거 없는 낭설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여자의 촉을 들었다는 점은 더욱 불쾌하다. 이는 여성을 논리가 아닌 촉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비이성적 존재로 폄하하는 것이며, 본인의 부족을 여성 전체로 일반화하는
무지의 소산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지연 부위원장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중앙당에 고발하겠다는 분들 많으신데 제 생각을 제 블로그에 쓴 것이 문제될 일인지 모르겠다. 댓글은 내용상 큰 문제 아닌 이상 그냥 놔두는데 욕이나 협박, 혐오 표현이 있을 시에는 신고하겠다라고 경고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서 6월 24일 이제 윤리위에서의 징계 문제 논의가 될 때까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계속 논란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요, 지금 이제 김어준이 여기저기서 고발도 받고 지금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뭐 김어준 논란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익숙해 있죠. 근데 이제 김어준이의 생명력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왜냐? 이미요, 하나는 오세훈 시장이 딱 대놓고 공개적으로 최근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 지금 교통방송을 들으면서 그 교통정보가 이 교통방송을 통해서만이 들어서 도움이 되는 라고 생각하는 기사가 과연 어디가 있겠느냐.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이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교통방송의 교통 기능이 정보 기능이 별로 영향가가 없다, 쉽게 얘기해서. 더군다나 지금 김어준의 교통방송은 지나친 정치 평양방송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인터넷과 방송이 융합이 되면 굉장한 신원효과가 큰데, 그래서 이 평생교육과 같은 교육방송으로 이거를 전환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최근에 발표했어요. 자,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반발했죠. 나만 자르면 되는 것이지 왜 억지로 교통방송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러한 입장문을 낸가 있고요. 자, 교통방송 만드는 것이, 전환시키는 것이 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조례, 서울시에서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방심위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방심위가 오케이 한다 하더라도 또 과연 주파수를 그대로 넘겨줄 것이냐. 교통방송. 이렇게 몇 가지의 과제들이, 장애 요인들이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세훈 시장이 바로 이제 어제죠, MBN 나와가지고요, 교통방송으로 바꾸겠다, 이러한 구상과 관련해서 좀 더 진전된 의지를 내비쳤어요. 뭐라고 했느냐? 한마디로 김어준이 자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 교통방송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서울 오세훈 시장 본인이 낸 아이디어다. 시의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야 할 방향이 설정이 될 거다. 지금 한 300억 정도 연간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독립법인을 표방한 만큼 계속해서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를 비롯해서 앞으로 시의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닥이 잡힐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미 교통방송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듣고 운전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능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교육방송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차 중요해지는 인생 이모작 재교육, 또 교양, 문화예술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방송 기능을 다변화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 아마 굉장히 복합적인 논의가 앞으로 이루어질 걸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서울시의회도요, 총 112석이에요. 지역구가 101석, 비례가 11석, 112석인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76석, 68%를 차지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36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당을 우리 국민의힘이 차지한 것은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진 고체 내년 2월에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대로 교통방송에서 교육방송으로 바뀐다? 그러면 기본 유지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자연스럽게 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퇴출 과정으로 몰리고 있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심야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고검에서 말이죠, 지난 6월 3일 날 추미애 아들 장관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우리 국민의힘에서 항고를 했는데요. 이 항고 사건을 기각한 것으로, 그래서 서울고검이 이 사건을 검토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기각 처리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추미애 아들 죄가 없다 이거예요.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자, 서울고검이 이렇게 발표하게 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항고 사건 배당 이후에 참고적으로요, 이 항고는 작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동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니까 2020년도 9월에, 그래서 2020년도 무혐의 처분을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불복해서 항고를 했고요. 2020년 11월에 동부지검은 관련 기록을 상급 검찰청이 어디에요? 서울고검에 냈어요. 그래서 202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간 검토해보다가 무혐의 처분을 한 겁니다. 무혐의 처분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항고 사건 배당 이후에 지금 서울고검 발표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이에요. 항고 사건 배당 이후에 동부지검 수사 내용과 최근 군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한 수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된 군 지원장교 등에 대한 수사 기록, 진단서, 압수물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원처분 검사, 즉 동부지검 검사의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 항고를 기각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뭐 기억 잘 하시겠죠? 주한 미 8군 카투사로 복무를 했어요. 2017년 복무를 하는데 그때 2017년도 6월 5일에서 27일까지 복귀하지 않고 연속으로 휴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미애 장관은 사실상 이 탈영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게 이제 수사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동부지검에서 당시 김관정 검사장이 되고 수사를 했는데요. 2020년 9월에 추 장관과 그 아들 서모 씨, 그리고 추 장관 의원 시절의 전직 보좌관, 그 다음에 이 아들 부대 지역대장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휴가 연장 근무를 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동부지검이 무혐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 여러분들 얼마나 반발이 많았습니까? 동부지검 이런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해서 불복 항고를 했는데 이 불복 항고한 사건이 서울고검에서 마저도 결국 1년 6개월 만에 무혐의로 다시 확인이 됐다. 자, 이게 법률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처분인데 글쎄요. 예. 상식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당시에 신원식 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이 국방부 이런 이 갈등 관계 그리고 이 의혹 제기 관계 이런 걸 보면요. 석연치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죄가 없다 손 치더라도 국민의 정서적으로 국민의 상식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뭔가 석연치 않은 위법 의혹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